이민석은 길게 늘어선 입대 행렬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1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 아닌 특전사 지원병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이민석의 얼굴에는 불안함보다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다음 이민석. 앞으로 나와 서류 제출하세요. 창구 앞에 선 이민석은 신분증과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행정병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죠. 여기 보호자 연락처에 윤재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외삼촌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일반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행정병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이민석의 단호한 표정에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특전사 투스타 장군인 외삼촌 윤재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서 살아남겠다고요. 훈련소 첫날, 민석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 청년들 사이에 섞여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집 교육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특전사 교관 하진우를 마주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민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전사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는 훈련병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진정한 특전사가 될 수 있어. 알겠나? 하진우 교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크기를요. 첫 주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극한의 체력 훈련, 야간 행군까지 모든 훈련병이 똑같이 힘들어했지만 이민석은 입을 꾹 다물고 견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석, 너 왜 다른 애들보다 훈련이 느리지? 혹시 특별 대우라도 바라는 건가? 하진우 교관은 유독 이민석을 지목해 다그쳤습니다. 이민석은 어리둥절했죠. 자신은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유 없는 지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 같은 놈들은 끝까지 갈 수 없어. 특전사는 백 없는 놈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하진우 교관의 말에 이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백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웃음이 하진우 교관의 눈에는 도전으로 보였나 봅니다. 웃어? 내가 지금 교관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이민석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취침한 후에도 이민석은 교관실로 불려가 기본 자세 교육이란 명목 하에 몇 시간씩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제한되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이민석의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몸무게는 7kg나 줄었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행정보급관인 최 중사가 슬쩍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보건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견뎌야죠. 최 중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영양제와 파스를 건네주었죠. 이민석은 그 작은 친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김철민 대대장이 훈련소를 순시했습니다. 그는 훈련병들의 상태를 둘러보다가 이민석에게 시선을 멈췄어요. 저 훈련병은 왜 저런 상태인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하진우 교관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 훈련병은 원래 체력이 약해서 적응 중입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
이민석에게 물었습니다. 훈련병, 무슨 문제 있나? 이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참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외삼촌 윤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이민석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말자. 하지만 이민석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훈련 5주차 이민석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반복된 기압과 폭언으로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침 집합 시간 모든 훈련병이 운동장에 정렬했지만 이민석의 다리는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이민석, 또 딴 생각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하진우 교관의 고함에 이민석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인사를 하려던 순간 이민석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야, 이민석. 일어나.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하진우 교관은 쓰러진 이민석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이민석이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하진우 교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의무대를 호출했죠. 10분 후 이민석은 들것에 실려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이민석을 처음 본 이소영 간호장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훈련병 상태가 심각한데요?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거예요?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을 계속했다고요? 하진우 교관은 시선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체력이 약한 훈련병이라 관리 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을 뿐이에요. 이소영 간호장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무실에서 간이 검사를 마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함께 근육 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육해증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이소영 간호장교는 즉시 군 병원 긴급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이 훈련병 상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이소영의 말에 하진우 교관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김철민 대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30분 후 김철민 대대장이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소영 간호장교가 이민석의 상태를 설명하자 김철민 대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장교님, 이거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특전사 훈련병의 컨디션 문제로 기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소영은 항의하려 했지만 김철민 대대장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침묵했습니다. 이민석은 그날 오후 군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민석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5주 만에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민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외삼촌 윤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울특전사령부에서
윤재 소장은 회의를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자 그는 무심코 받았어요. 윤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가냘프고 떨렸습니다. 삼촌,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윤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5주 만에 처음 듣는 조카의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부대에서 받은 연락은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민석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이민석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군병원, 중환자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윤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비서실,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이 입원한 군 병원 위치를 확인하라. 사단 내 비상 상황이다. 윤재의 명령에 참모들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10분 만에 이민석이 있는 병원 위치가 확인되었고 윤재는 직접 헬기 출동을 지시했어요. 지금 즉시 준비하라.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 보고 절차가. 윤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절차는 내가 현장 확인 후에 밟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날 오후 3시 특전사 소속 군용 헬기 한 대가 서울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윤재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헬기가 군 병원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이민석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조용한 군 병원이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군 병원 옥상 헬기장에 특전사 소속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회전하는 프로펠러 바람에 먼지가 일었고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재 소장이었습니다. 특전사 사령부 소속 투스타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병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민석 훈련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윤재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주치의가 그를 맞이했어요. 소장님, 환자는 현재 안정 중입니다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근육 손상으로 인한 횡문 근육해증이 확인됐습니다. 신장 기능도 손상됐고요. 윤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죠.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인 신체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영양 결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인 군 훈련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기 어렵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액이 연결된 채 누워있는 이민석의 모습에 윤재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5주 전 입대할 때의 건강하고 활기찬 조카는 온데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창백한 얼굴이 그를 맞이했죠. 윤재는 이민석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에서 그는 조카의 고통을 느꼈어요. 5분간 묵묵히 앉아있던 윤재는 마침내 일어나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빛났죠. 병원장님, 이민석 훈련병의 소속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대로 가겠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에 보고하시고. 윤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조카가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절차는 나중에 밟겠습니다. 부대 위치를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병원장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이민석의 소속 부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윤재는 즉시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부대로 즉시 이동한다.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겠다. 30분 후 윤재의 헬기는 이민석이 소속된 특전사 예하 부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에 부대원들은 놀라 밖으로 나왔죠. 헬기에서 내리는 윤재의 모습을 본 초병들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외부 회의 중이십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본부에 도착하자 부대원들이 황급히 경례를 붙였죠. 소장님 오신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윤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의 담당 교관을 불러라. 10분 후 하진우 교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윤재 소장 앞에서 경례를 붙였어요. 교관 하진우입니다, 소장님. 윤재는 하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 하진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태도를 가다듬었습니다. 훈련병 이민석은 체력이 약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 관리 중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별 관리라. 그 특별 관리 덕분에 내 조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윤재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조카라고 하셨습니까?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석은 내 조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한 병사가 비정상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지. 하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윤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의 생활관과 훈련 기록, 담당 교관들의 명단을 가져오라. 그리고 부대 CCTV 영상도 확보하라. 윤재의 참모진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재의 지시에 따라 부대 내 자료와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하진우 교관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군사경찰대를 호출하라. 이거는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 윤재의 지시에 참모진이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군사경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어요. 윤재는 군사경찰 책임자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있다. 철저히 수사하라. 이때 부대 정문에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이 회의에서 급히 복귀한 것이었죠. 그는 본부로 서둘러 들어와 윤재 소장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재는 김철민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의 건에 대해 설명해보게. 김철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말씀이십니까? 체력이 약한 병사라 관리 중이었습니다만. 윤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나? 김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병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윤재의 단호한 선언에 본부 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특전사 예하 부대 전체가 소장의 직접 방문으로 뒤숭숭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특전사 예하 부대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재 소장은 밤새 부대에 머물며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는 수집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훈련 일지, 의무 기록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았죠.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윤재는 훈련 일지를 가리켰습니다. 일지에는 이민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무 기록에는 여러 차례 탈진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은 흔적이 있었어요.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훈련 일지는 조작된 것 같습니다. 참모장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CCTV 영상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영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철민 대대장이 들어왔어요. 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먼저 설명해보게. 왜 CCTV 영상이 누락되어 있지? 김철민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오작동입니다. 부대 예산 문제로 교체가 늦어져서. 윤재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대장, 날 속이지 말게. 내가 군 생활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나? 장비 노후로 야간 시간대만 선택적으로 녹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김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대대장, 난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훈련병 한 명이 죽을 만큼 고통받았다면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김철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 특별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철민을 응시했습니다. 특별 관리? 그래서 내 조카가 혼수 상태가 됐나? 하진우 교관을 불러라. 지금 당장. 10분 후 하진우 교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재 앞에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교관 하진우입니다. 윤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들어 하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관은 2년 전에도 훈련병 가혹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군. 하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흥미롭게도 당시 내가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진우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저는 단지 엄격한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민석에게도 그저 엄격한 교육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나? 하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특히 훈련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올바른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윤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항적인 태도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하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시를 내릴 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다른 훈련병들보다 느리게 행동하거나. 윤재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움찔했어요. 거짓말 마라. 의무 기록에는 이민석이 여러 차례 탈진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았다고 나와 있다. 정상적인 훈련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 하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는 이번에는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대장은 알고 있었나? 부하 교관이 훈련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훈련이 엄격하게 진행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몰랐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대장의 책임이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 알고도 방관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때 군사경찰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병사들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직접 듣겠다. 10분 후 이민석과 같은 생활관을 쓰던 훈련병 3명이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재 앞에 섰어요. 편하게 말해도 좋다. 너희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윤재의 차분한 말에 한 훈련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민석은 항상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진우 교관이 유독 그를 괴롭혔어요. 또 다른 훈련병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도 이민석만 따로 불러내서 기합을 주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3번째 훈련병이 덧붙였습니다. 이민석이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새벽 3시까지 교관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어 증언해줘서 고맙다.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 훈련병들이 물러간 후 윤재는 하진우와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진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중령 외삼촌이 있다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바로 잡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윤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이민석이 내 조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김철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은 입대 당시부터 특전사에 자신의 외삼촌이 있다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윤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민석은 자신이 알기론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항상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게. 김철민과 하진우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거짓말이군. 이민석은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희가 그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지. 백없는 훈련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철민과 하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재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군사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겠다. 가혹행위와 증거인멸, 그리고 거짓 진술까지. 너희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윤재의 단호한 선언에 본부 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인 최 중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중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사실 이민석 훈련병에 관해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재는 최 중사를 주목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어요. 말해보게, 최 중사. 최 중사는 김철민 대대장과 하진우 교관을 힐끗 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은 입대 당시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외삼촌이 특전사 소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윤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최 중사가 계속 말하도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행정보급관으로서 입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소장님의 이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재 소장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그때 이민석 훈련병은 그냥 평범한 친척일 뿐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말을 이었어요. 이민석 훈련병은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았고 다른 훈련병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하진우 교관이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최 중사는 이민석과 친했기 때문에 편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윤재가 손을 들어 하진우를 제지했습니다. 계속해보게, 최 중사. 최 중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이 특별 관리를 받기 시작한 것은 3주차부터였습니다. 하진우 교관이 그를 유독 미워했고 밤에 따로 불러내 기합을 주고 식사도 수면도 제한했습니다. 저는 몰래 영양제와 파스를 전해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정한 후 계속했어요. 제가 도와주는 것을 하진우 교관이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상한 짓 하면 너도 불이익 받는다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중사의 고백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 고맙네. 진술서를 작성해 주게. 최 중사가 자리를 뜨자 윤재는 다시 하진우와 김철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것이 있나? 김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자세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진우 교관이 보고한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대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부하 장병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진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소장님, 저는 그저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특전사는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교관, 당신은 군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도 내 조카를요.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았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로 만들어진 군대는 결코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윤재가 천천히 몸을 돌려 하진우와 김철민을 마주 보았습니다. 군인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의무대 간호장교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소영 간호장교가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재 앞에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간호장교 이소영입니다. 소장님. 윤재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는 5주 동안 총 4번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매번 탈진 증상과 영양 결핍 징후를 보였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의무실에 왔을 때 저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대대장이 훈련병의 컨디션 문제로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소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소장님, 제가 본 이민석 훈련병의 상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영양실조 징후가 뚜렷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까지 보였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어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윤재는 다시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대장, 의료진의 보고를 무시했다는 건가요? 김철민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합니다. 하진우 교관은 가혹행위 혐의로, 김철민 대대장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군사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재의 참모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소장님, 기자들이 부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오히려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언론에서는 투스타 장군이 조카를 위해 군대를 뒤흔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요. 하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은 조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있는 한 어떤 훈련병이라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과의 면담을 준비하세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특전사령부 소속 윤재 소장은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삼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조카가 가혹행위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재의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재의 절제된 분노와 명확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장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닙니까? 윤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 조카가 아닌 다른 훈련병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재는 더 이상의 코멘트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 뉴스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은 또 다른 군대 가혹행위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 언론은 투스타 장군, 조카 위해 군대 뒤흔들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재의 행동을 사적 권한 남용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윤재는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제 조카가 가혹행위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조치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따랐다면 증거는 이미 인멸되었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윤재에게 감사실 조사와 일시적 보직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윤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윤재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해 특전사 훈련 중 사망한 정현우 훈련병의 어머니입니다. 부대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만 했지만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윤재에게 지지를 표했어요. 소장님, 언론은 당신을 비판하지만 저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우연히 한 기자에 의해 촬영되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투스타 장군의 행동은 단순히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군 내부 가혹행위. 이번엔 진짜 바뀔까? 피해자 가족들이 윤재 소장 지지 선언. 트위터에는 해시태그 정의로운 사단장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시민들의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가혹행위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윤재의 단호한 행동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군 내부의 오랜 관행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민석은 집중치료 5일차에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그의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 윤재의 모습이었어요. 삼촌. 희미한 목소리에 윤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민석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민석아, 정신이 들어? 어떻게 느껴? 이민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삼촌. 제가 결국 전화해버렸네요. 윤재는 이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용기 내서 전화한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 이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삼촌 이름 안 밝히고. 윤재는 이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훈련병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의사가 들어와 이민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 중사와 이민석의 동기 훈련병 몇 명이었죠. 선배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최 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보러 왔지.
걱정 많이 했어. 동기 훈련병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민서가, 우리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방문객들이 떠난 후 윤재는 이민석에게 부대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진우 교관과 김철민 대대장이 구속되었고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가혹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 민서가. 이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괜찮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보직에서. 윤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야. 그날 밤 윤재는 병원 복도에서 이소영 간호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 본부 의무감실로 발령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요. 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용기 있는 분들 덕분입니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재의 행동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이민석은 퇴원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휴가를 받아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어요. 윤재는 조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서가, 내가 견뎌낸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넌 진정한 전사야. 이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예전의 맑은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국방부에서 특별조사 결과 발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재는 보직 정지 상태였지만 특별히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장의 발표에 회의실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3년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건도 가혹행위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개인 부주의로 처리되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은 윤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점은 여전히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군 내부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직 정지는 해제하고 특전사 개혁 태스크포스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순히 제 조카만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정말 바뀔 수 있다면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윤재는 이민석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많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삼촌, 저도 다시 군에 복귀하고 싶어요. 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이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윤재는 감동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정말 대단한 청년이구나, 민석아. 다음 날 아침, 윤재는 특전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업무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입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마음속에는 이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모든 일이 이제는 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병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윤재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 움직인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사람의 분노, 그리고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로지 박순희 할머니가 유리창을 닦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7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한 땀 한 땀 창문의 얼룩을 지워나가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를 다루는 것 같았죠.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교하고 우아했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신입 직원 민지가 다가와 순이의 손에서 걸레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직 저쪽 구석이. 괜찮아요. 오늘 VIP 손님들 오시는데 할머니는 좀 쉬세요. 뒤쪽 창고 정리나 부탁드릴게요. 민지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VIP 손님들 앞에 나설 사람이 아니다. 순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런 대우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야, 저 할머니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신지. 커피 머신 앞에서 수진이 동료들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관리팀에서도 곤란해하더라. VIP 라운지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근데 어떻게 벌써 30년이나 일하셨는데. 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그래도 저 머리핀은 좀 아니지 않나? 매일같이 그 촌스러운 핀을 꽂고 다니시는데 외국 VIP들이 보면 어쩌려고. 수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말이 모두 들렸지만 듣지 못한 척했어요. 대신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 머리에 꽂힌 핀을 만졌습니다. 낡고 바랜 자수정빛 머리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를 간직한 보물이었죠. 할머니, 이따 일한 왕족 방문 있어요. 준비 때문에 바쁠 테니까 창고에서 재고 좀 확인해 주실래요? 팀장 정우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일한 왕족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무슨 문화교류인가 뭔가 때문에 온대요. 어쨌든 바빠질 테니 할머니는 좀. 어느 분이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순이의 질문에 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글쎄요, 왕자인가 뭔가라던데. 할머니, 그게 왜요? 아니에요. 그냥. 순이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른 직원들에게로 향했어요. 다들 들었지? 오늘 특별 손님 오신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특히 민지랑 수진이는 영어 잘하니까 안내 맡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순이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가슴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란 왕족. 설마 그분일까? 갑자기 공항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란 왕족 파리드 팔라비 왕자님 방한 관련 모든 VIP 라운지 직원들은 긴급 대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파리드. 정말 파리드구나.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로 향한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물로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머리핀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어요. 30년이 흘렀구나. 나를 기억할까? 내가 그 아이를 알아볼 수는 있을까?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다시 머리에 꽂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무시당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했던 모든 날들. 오늘만큼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이는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때 정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창고에서만 계시면 안 될까요? VIP 라운지에는 젊은 직원들만 배치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에 그녀는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요? 평소 같았으면 순순히 따랐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우 씨, 제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단 한 번도 제 일에 소홀한 적이 없었죠. 오늘만큼은 제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평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이의 단호한 표정에 정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순이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30년 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파리드 왕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1975년 여름. 타오르는 페르시아의 태양 아래 30살의 박순이는 팔라비 왕조의 웅장한 궁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정교사라는 신분으로 왕실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궁전 집사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왕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이는 벽에 걸린 화려한 타피스트리와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교사였던 그녀가 이란 왕실에서 가정교사를 하게 된 것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선생님이신가요? 맑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8살의 파리드 왕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귀여운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왕자님께 한국어와 동양 문화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국이 어디인가요? 거기도 궁전이 있나요? 파리드의 질문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예요. 물론 궁전도 있지만 이곳과는 많이 다르답니다. 그날부터 순이와 파리드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수업이었지만 곧 문화, 역사, 철학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파리드는 놀라운 속도로 한국어를 배워나갔고 순이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편지를 썼어요. 수업 중 어느 날 파리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순이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한국어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었죠. 선생님께, 선생님은 저의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한국을 떠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은 모두 제 마음속에 보물로 간직됩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파리드 드림.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네요, 왕자님. 저도 왕자님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파리드는 환하게 웃으며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인가요? 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파리드에게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겸손함,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전했어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리드는 점점 더 겸손하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선생님, 왜 궁전 하인들은 나를 볼 때 항상 고개를 숙이나요? 저는 그게 불편해요. 어느 날 파리드가 물었습니다. 그건 왕자님의 지위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파리드로 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직위나 지위가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파리드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인들과도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내에서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파리드의 부모는 오히려 그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파리드의 11번째 생일날 그는 순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선생님만을 위한 선물이에요. 작은 비단 상자 안에는 자수정 빛의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페르시아 문양과 한국의 모티프가 섞인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모든 가르침의 100배도 못 되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순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파리드. 제 평생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녀가 머리핀을 머리에 꽂는 순간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전 경비대장이 급히 방으로 들어섰어요. 박 선생님, 급히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순이가 당황해 물었습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혁명군이 테헤란 외곽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이들은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파리드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은 가면 안 돼요. 순이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에서의 생활이 갑자기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비대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바로 짐을 꾸리세요. 1시간 후 공항으로 호송해드리겠습니다. 경비대장이 나간 후 순이와 파리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리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파리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순이는 파리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이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파리드가 준 머리핀만큼은 가장 안전한 곳에 넣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리드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끝까지 따라왔어요. 공항에서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약속을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파리드. 당신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순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파리드가 울음을 참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1979년 이란 혁명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재회까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사실을. 1979년 이란 혁명의 열기가 테헤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몰락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국왕은 망명길에 오르고 왕실 관계자들은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파리드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순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파리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팔라비 가문의 몰락과 왕족들의 이란 탈출에 대해 연일 보도했어요. 그러나 파리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파리드, 너는 안전한 곳에 있니? 매일 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했어요. 약속했던 재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이란 대사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현재 왕족 관련 정보는 기밀 사항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순이의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파리드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 자리했죠. 유일한 위안은 그가 준 머리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핀을 바라보며 그녀는 약속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도 순이는 파리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란에서의 경험과 파리드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행히 그는 이해해 주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요. 하지만 그 만남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는 복잡해졌고 국제 정세도 급변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순이는 항상 신문의 국제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파리드에 관한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이란 망명 왕족들, 유럽과 미국의 정착이라는 기사를 본 날, 순이는 파리드가 아마도 서구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기회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순이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이 그녀는 강해져야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너희를 잘 키울게. 그녀는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순이는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과외교사, 번역가, 심지어 식당 일까지. 그러다 우연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이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공항은 세계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파리드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순이는 40여 살의 나이에 공항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안내데스크에서 일했지만 그녀의 언어 능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아 점차 VIP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귀빈들을 맞이하며 언젠가 파리드를 맞이할 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손님이 계시다고요? 가끔씩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순이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독립했어요.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고 아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지만 공항에서의 일은 계속했어요. 박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항 내 분위기도 변했어요.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서 나이 든 순이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안내직에서 관리직으로, 관리직에서 미화원으로 그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어요. 할머니는 왜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받고 편히 쉬시면 좋잖아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30년 전 일한 왕자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60살이 넘어서도 순이는 공항을 떠나지 않았어요. 직위는 계속 낮아졌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도 생겼어요. 공항은 그녀의 제2의 집이 되었고 동료들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70살이 되던 해 순이의 건강이 잠시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찾아온 공항 관리자는 조심스럽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쉬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회사에서 퇴직금도 넉넉히 준비해 드릴게요.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이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VIP 라운지의 미화원이자 관리인으로서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젊은 직원들은 그녀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대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녀는 머리핀을 꽂고 출근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핀은 더욱 낡고 바랜 모습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것은 파리드와의 연결고리이자 지켜야 할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리드.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나요? 순이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순이는 여전히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뒤편으로 밀려나 있더라도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살아 있었어요. 언젠가 파리드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운명처럼 마침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쪽 창문 좀 닦아주세요. 얼룩이 너무 많아요. VIP 라운지 팀장 정우의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청소 도구를 들고 창가로 향했어요. 초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라운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란 왕족이 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젊은 여직원 민지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나라랑 무슨 문화 교류 때문에 온다던데 영접 준비 철저히 하라고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대.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씩 창문을 닦아 나갔어요. 마음은 이미 오후에 있을 만남에 가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온 그녀의 직업 윤리였죠. 그나저나 할머니, 그 머리피는 정말 매일 하시네요? 수진이 갑자기 묻자 순이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서요. 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남편분이 주신 거예요? 로맨틱하네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순이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머리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저희가 중요한 손님 맞이할 준비 다 끝나면 좀 뒤쪽으로 가 계시면 좋겠어요. VIP들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문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닦아야 했어요. 파리드가 이 창문을 통해 하늘을 볼 테니까요.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란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인턴 직원 지원이 물었어요. 순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와, 정말요? 어떤 곳이에요? 지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순이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막과 오아시스, 그리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죠. 사람들은 따뜻하고 정이 많았어요. 특히 테헤란은. 할머니, 죄송한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요. 정우가 끼어들며 지원을 다른 일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식사하러 간 사이 순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30년 전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리드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설마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파리드는 이제 38살의 성인 남성이 되어 있을 테고 그에게 어린 시절 가정교사였던 기억은 아마도 흐릿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죠. 영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30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젊은 직원들만 배치하라고요. 할머니는 오늘 하루만 다른 구역에서 일해주셨으면 해요. 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 자리에 없으라니요? 안 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제가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만큼은 여기 있어야 해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 넘은 미화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시가. 제발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라운지에 계세요.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요. 감사합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공항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특히 VIP 라운지는 더욱 분주했습니다. 꽃장식이 새로 배치되고 최고급 다과가 준비되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신대요. 민지가 무전기를 통해 소식을 전했어요. 순이는 라운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잠시 후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와 라운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이제 곧 입장하십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알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순이는 맨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 그리고 예리한 눈빛. 어린 파리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그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어요. 그녀의 파리드, 이제는 성인이 된 왕자였습니다. 파리드 왕자는 공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라운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순이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날 알아봐 주세요. 파리드 왕자는 VIP 라운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왕자는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움직였어요. 순이는 라운지 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 안에서 돌아온 후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직업을 전전했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을 때 그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이곳이라면 언젠가 파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그렇게 20여 년이 더 흘렀고 그녀가 이란을 떠난 지는 벌써 30년이 되어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 VIP 라운지에서 편안히 쉬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파리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직원들은 왕자에게 음료를 권하고 라운지 시설을 설명하느라 분주했어요. 순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었어요. 파리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이 라운지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계신가요?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요. 직원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이요? 글쎄요. 그때 민지가 순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가장 오래 일하셨어요. 공항 개항 때부터 계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갑자기 순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파리드의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가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파리드가 천천히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가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파리드. 제가 바로 그 선생님이에요. 파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와 순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낡은 머리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머리핀. 파리드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어요. 제가 드린 선물이군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 공항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했어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파리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팔을 벌렸어요. 선생님.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리드에게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았어요. 파리드, 정말 보고 싶었어요. VIP 라운지의 모든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무시당하던 늙은 미화원이 이란 왕자와 포옹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왕자가 그 포옹을 더 강하게 되돌려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왕족을 알아? 수진이 놀라서 속삭였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리드는 천천히 순이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양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혁명 이후 한국에 몇 번 왔었지만 연락처가 없어서 찾을 수 없었어요. 나도 많이 노력했어요, 파리드. 이란 대사관에도 문의하고 국제뉴스도 항상 주시했죠. 하지만 당신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실까 걱정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선생님을 만난 건 짧은 기간이었으니까요. 파리드가 말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드의 한국어는 여전히 유창했어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왕자님이 한국어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정우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이었음을 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이란 왕자의 가정교사였나 봐요. 파리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순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팀장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순이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 일정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선생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공항이라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파리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감격에 차서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파리드. 공항에서 일하기로 한 이유도 언젠가 당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죠. 파리드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개인 일정은 모두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정우가 급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왕자님, 공식 일정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와 문화부에서. 파리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식 일정은 물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순이는 파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그 소녀는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파리드, 정말 대단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될 줄 알았어.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파리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VIP 라운지의 모든 직원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순이를 무시하고 뒤로 물러나게 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난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했네요. 그들의 시선이 순이의 머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촌스럽고 낡은 액세서리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30년의 기다림과 약속,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파리드는 순이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을요. 순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파리드.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인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순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있는 나이든 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왕자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존재로 변했죠.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파리드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근무 중이야. 정우가 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조퇴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정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왕자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죠. 순이는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파리드와 함께 라운지를 나서려는 순간 민지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례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 내가 알 수 없었던 거잖아. 순이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수진과 현우도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모두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원망보다 이해가 더 컸어요. 파리드와 순이는 VIP 전용 차량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파리드는 순이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시네요. 파리드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변했어, 파리드.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단다. 순이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 후 우리 가족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망명생활, 정체성의 혼란, 새로운 삶의 적응.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견하구나, 파리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기뻐. 그들은 서울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파리드는 이번 방한의 진짜 목적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이란의 문화 교류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다 이번에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오래 근무한 직원 목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중에 박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순이는 놀랐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였구나. 네, 선생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파리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순이의 것과 똑같은 머리핀이 들어있었어요. 다만 이것은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건? 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만든 같은 디자인의 새 머리핀입니다. 선생님의 것이 낡았을까 봐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그 핀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군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핀은 나의 삶의 일부였어. 파리드.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으니까. 파리드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파리드. 우리에겐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구나. 일주일 후 서울의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한국, 이란 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진 홀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정우, 민지, 수진, 현우, 그리고 지원은 모두 정장을 갖춰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국가적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왕자님께서 직접 초대하셨잖아. 당연히 괜찮아. 정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행사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파리드 왕자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순이가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새 머리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리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분, 박순이 선생님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순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전 이란 혁명으로 우리는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저는 서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리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가르침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파리드는 작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문화가교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로 박순이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란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순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파리드를 가르쳤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순이는 잠시 VIP 라운지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뒷줄에 앉아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며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동료들 덕분이기도 해요. 비록 그들이 제 사연을 몰랐더라도 그들은 제게 직장 동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정우와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가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순이는 파리드와 함께 VIP 라운지 직원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와줘서 고마워요. 직원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니, 박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아, 정우야. 너희들이 내 사연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점이에요. 민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파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너그러우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죠. 그것이 제가 선생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순이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할머니, 다시 라운지로 돌아오실 거예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파리드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저와 함께 문화교류재단에서 일하실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요?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지만 가끔은 공항에 놀러 갈게. 그곳은 내게 특별한 장소니까. 파리드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이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합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순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20년의 공항 생활, 그리고 30년의 기다림이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핀을 살짝 만졌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인내와 희망, 그리고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맞추었어요.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운 순간이었죠. 파리드와 순이는 함께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파리드.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공항 직원들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